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고 장자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내용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뉴스워치, 오전 9시 뉴스, 정오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고 임세원 교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하여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을 보도했으며 클럽 버닝썬의 실질 대표인 승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2달 동안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에 수사기관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출발 640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 씨의 정신장애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성소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관련 법률인 임세원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5월 17일 출발 640에서는 지난해 말 정신과 진료 중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 씨의 1심 선고가 17일 오후 내려진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말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미리 흉기로 준비한 고 임세원 교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박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며 박 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며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음을 전하며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조항은 삭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명이 숨지고 16명의 중경상자가 나온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큰 충격을 전한 것을 전했습니다.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고 임세원 교수 살인범 박 씨와 마찬가지로 조울증과 조현병을 앓았고 치료를 수년간 중단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안인득은 과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전력도 있기에 그런 만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정신질환자의 잔혹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는 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워치에서는 자신을 치료해오던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만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며 검찰이 요청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해온 의사를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음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며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계기가 된 점도 언급했으며 박 씨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해였다고 주장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박 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박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고 설명했지만 박 씨가 앓고 있던 정신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급 폭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됐다고 판단한 점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고 범행 후 정당방위 주장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가해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영원한 격리도 고민했으나 박 씨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한 정신장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범행에서도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고 있고 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강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최근 관련 법률인 임세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보도에서는 임세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임세헌법으로 위험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비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세헌법이 통과되었기에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의료진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 맘 놓고 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클럽 버닝썬의 실질 대표인 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출발 640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실질 대표인 승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2달 동안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승리가 받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확실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 유무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도 보도했습니다. 단톡방 대화를 근거로 하여 여러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처벌 수위가 높은 횡령 혐의를 앞세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입증 증거가 없었으며 법원은 또 성접대 등 다른 혐의도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달 동안 18차례에 걸친 경찰 수사가 면죄부만 주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른바 경찰의 핵심 전력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가 투입된 결과라는 건 역시 가슴 아픈 대목임을 전하며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서 경찰 명운을 걸겠다고 한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돼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출발 640은 승리의 영장 기각으로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횡령 탈세 수사에서도 난관에 봉착한 형국임을 전하며 대만인 투자자 린사무는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고 버닝썬 탈세는 국세청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들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 7명을 입건했는데요. 대주주 중 한 명인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경우 입건은커녕 조사 한번 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2차례 출석 요청에도 린씨 측에게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만 들었기에 경찰이 린씨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클럽 탈세 수사도 지지부진한데요. 버닝썬 탈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임도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공무원과 클럽 간 유착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알려진 사건에 추가 범죄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도 전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결국 어디까지 확대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 보도에서는 클럽 버닝썬의 실질 대표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에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했는데요. 보도 내용처럼 2달 동안 18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면죄부만 주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경찰의 핵심 전력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가 투입된 결과라는 점을 보면 구속영장 기각은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이 사건을 선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과 구속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좋은 수사를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약간이라도 언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자 출발 640에서는 버닝썬 탈세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린씨 측에게 왜 다른 형태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 조사만 요청했는가 하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좀 더 부가 설명이 필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주 뉴스 1, 2에서는 용인의 놀이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5월의 장미축제에 캐스터가 직접 나가 즐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캐스터가 화려한 장미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 장미축제 현장에 나가 꽃의 여왕다운 형형색색의 장미들이 펼쳐져 있음을 전하며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원에서는 약 720종, 100만 송이 장미가 가득함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지브라이드, 스윗드레스, 틸라이트 등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20종의 장미 신품종과 포트선라이트, 뉴돈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장미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올해 장미축제는
사랑과 연애를 위한 데이트 성지를 주제로 열린다는 것과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과정부터 결혼식과 파티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도 준비돼 있음을 전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연인들이 포토존에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전하며 다음 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용인의 놀이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계절의 왕 5월을 대표하는 꽃인 장미축제를 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한참 심했던 미세먼지에서 벗어나 야외로 나가 이러한 아름다움과 즐거움 맛볼 수 있는 장소를 전해주는 것은 뉴스가 주는 또 다른 별미입니다. 또한 각종 장미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고 축제의 주제가 사랑과 연애를 위한 데이트 성지임을 전하면서 연인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이 축제는 5월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한껏 맑고 밝게 만들어준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1일과 18일 방송된 하모니를 모니터했는데요. 하모니는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수구레 국밥을 만들어 파는 호황티양 씨를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는 쫄깃한 식감이 매력인 수구레 국밥을 파는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을 지키는 베트남댁 며느리 호황티양 씨가 그 국밥집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국밥집 터줏대감인 시어머니와 15년째 장사의 비결을 전수받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는 외지에서도 입소문이 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집의 국밥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는 소가죽 껍질과 살코기 중간에 있는 수구레입니다. 수구레는 요 하얀 거 수구레거든요. 이거 소가죽 껍질과 산고기 그 중간 사이, 박여진 그 중간 사이. 시어머니는 호황티양 씨가 시집을 오기 전부터 40여 년간 장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아들도 아닌 호황티양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결혼하자마자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비법을 전수받고 게다가 가게까지 물려받았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30년 넘어서 40년 가까워요. 장사했거든요. 저희는 시집 오자마자 어머니랑 같이 밑에서 이제 일하고 배우고 같이 장사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자, 15년째요. 15년째? 15년 동안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국밥집에 대를 잇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외지에서까지 시장표 국밥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덕분에 부드럽고 고소한 수구레 국밥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옵니다. 먹고 싶었어.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비법은 맛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거 리핏. 리필? 더 주시는구나. 돈 안 받고? 또 안 받아. 안 받아요? 저희 집 원래 리필 안 받습니다. 아, 리필 얼마죠? 이렇게? 맛있으니까 또 먹는 거. 맛있게 식사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돈도 받지 않고 국과 밥을 아낌없이 대접하는 시골 인심도 이 집의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딴 데는 가면 돈 더덕하거든. 시내도 가면 돈 더덕해서 여기는 돈 더덕 안 하니까 우리 시골 인심 아닙니까 하면서 많이 드시라게 밥도 더 주고 밥도 한 그릇 더 주고 이랍니다. 오로지 국내산 수구레만을 사용하는 호황티양 씨네 국밥집은 한솥 가득 수구레를 삶아 씻어내는데요. 한속 가득 든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수구레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물론 먹지도 만지지도 못했다던 호황티양 씨가 능숙하게 수구레를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일이 수구레를 씻어냈지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수구레를 씻는 기계를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싶어갖고 내가 하락했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남편 춘태 씨가 수구레 손질을 도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팔팔 끓는 수구레를 주걱으로 저어주는 일입니다. 이곳 호앙티앙 씨는 국밥집 5분 거리에 베트남 음식점을 개업했다고 하는데요. 한 음식점.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쌀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전공을 살려 베트남 음식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가게 하나 지어놓고 가게 하나 차리고.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국밥집에 비해 베트남 음식점은 일일이 호앙티앙 씨의 손길이 닿아야 했는데요. 모든 게 새롭게니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앙티앙 씨를 위해 따끔한 잔소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아예 안 가지고도 항공기만 가져갈게요.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맛 좋은 월남쌈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부가 오늘 저녁만큼은 한 상에 마주 앉아 호앙티앙 씨와 시어머니는 오랜 기간 함께 국밥집을 이끌어가며 성격도 입맛도 비슷해져 갔다고 하는데요. 고부간의 두터운 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입맛도 서로를 닮아가는 고부입니다. 대구광역시 이분은 여느 어머니처럼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이들을 챙기는 호앙티앙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부랴부랴 아이들이 삼형제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학교 공부를 봐주는 워킹맘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쉬운데 왜 틀렸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호앙티앙 씨는 바로 가게로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먼저 도착해 장사 준비를 끝낸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지런한 만큼은 며느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어머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벌어졌답니다. 장사를 건강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줄곧 일해왔지만 며느리가 있어 가게를 맡기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가게를 맡길 며느리가 있어 전보다는 일평생 일을 해온 시어머니는 온몸의 관절이 다 망가진 상태였는데요. 관절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걷는 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제는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지만 혼자 일하느라 고생할 며느리 생각에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가 뒤선데 며느리가 뒤선. 이런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아는 호앙티앙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고생만 하신 것 같아 며느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며 장사에 그토록 열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이해하게 됐다는 호앙티앙 씨의 인터뷰를 통해 고부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국밥집을 이어갑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모니터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새 아이를 챙기는 엄마로서의 호앙티앙 씨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살림과 일 모두를 허투루 하지 않는 슈퍼우먼 같은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모니를 모니터한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몰았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유 경제입니까? 네, 택시와 승차 공유 업체 간의 갈등이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인 타다로 번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또 분신을 하는 등 택시와 승차 공유업체 간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 마련은 더딘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업체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기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차 공유 서비스 갈등과 관련해서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벌써 네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타다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 택시 기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연일 두 업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서 이 타다를 이용한 경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타다는 승차 거부 없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출시 반년 만에 운행 차량이 1,000대를 넘어섰고요. 또 이용 고객 역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타다는 법에 근거해서 렌터카와 기사 알선을 동시에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객 자동차 법에서는요. 11인승 이상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차량을 승합 차량을 빌릴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와 정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승객들의 경험과 운행 행태는 호출 택시와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정상 서비스 중이라는 타다 측과 또 장거리 운행 렌터카 대여가 아닌 불법 유사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만 할 수 있다는 이 배회 영업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승객이 앱으로 호출을 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을 배회 영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택시기사 안모 씨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홍보물을 택시에 붙이고 스스로 분신해 숨졌습니다. 안 씨 이전에도 벌써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졌죠. 이에 개인 택시 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운송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집회에 참여한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가 시작된 후로 택시 영업이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카풀 합의안을 내놓은 지 2달이 넘었지만 갈등은 여전하며 또 이번에는 타다 측과 택시 업계 간의 갈등 그리고 택시 업계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위법이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언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나요? 네, 이 카풀 반대를 외쳐온 택시업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반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타다에 반발하는 분신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다의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택시업계와 이 타다 측의 갈등이 아주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지난 15일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의 사망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문제 제기와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또 타다가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타다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되고 서울 택시 매출의 2%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택시업계는 입법 청원을 통해서 타다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타다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서 타다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러운 희생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타다의 합법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여객 자동차법을 조항을 들어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신 사건, 또 카풀, 타다 등의 다양한 이슈를 보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적 기사는 그 보도량이 적습니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 분석을 통한 실태 조사, 그리고 전문가나 해외 사례 등을 이용해서 해법 기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2달 전에 사회적 대타협안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네. 여전히 이렇게 양측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타협안의 후속 진행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이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타결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그리고 카풀업계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을 하고 또 플랫폼 택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을 했지만 실무 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카카오 모빌리티와 또 택시단체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일환으로 11에서 15인승 차량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논의가 보도가 됐습니다. 도입이 확정이 되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타다 측과 또 중소 모빌리티 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업계 일부는 여전히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아예 금지시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서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서 나온 택시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초고령 운전자의 감차 압박으로 오히려 이 개인 택시 기사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타다 삼성동 본사, 또 소카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국토부, 청와대, 타다 주요 차고지를 돌면서 릴레이 집회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조합은 현재 타다 측과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이에 일부 언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법을 찾으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갈등은 전국 27만 대의 택시 가운데 16만 대에 달하는 개인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전문가들은 공유 경제 업체들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승객 수송으로 제한된 택시가 이 작은 화물 수송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신사업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상생안도 마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우리 언론의 역할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면 기존의 산업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업 역시 사회 구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만큼 신구 모든 산업의 당위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럴 때 언론은 무게 중심을 잡고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새로운 산업이 잘 마무리된 모습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산업 역시 이제까지 명맥을 이용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또 서비스의 생성을 바탕으로 구산업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택시업계와 이 승차 공유 서비스 업계 간의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대에 기존 택시업계도 지속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새로운 플랫폼 출현과 소비자 이용권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아서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또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양 산업 간의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